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기업의 블록체인 기반의 성장성을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대체할 만한 섹터로 외국인들이 선택을 했던 것들이 철강이라던가 조선 이런 쪽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외국인들도 약간의 어떤 섹터별, 업종별 순환매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지만 우리는 올해에도 결국은 성장 쪽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번 주부터 이제 여의도로 출근하죠? 네, 바로 옆 건물이에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뭐 자주 봐야겠네. 네. 네. 예, 일단 이번 한 주간 네. 한번 시장을 한번 정리해보죠. 일단 월요일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네, 상승으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네. 우리 정말 월요일 날에는 야, 이거 1월장, 그러니까 1월 랠리 시작하는 거 아니야? 기대도 효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정말 화요일서부터 그냥 완전히 싹 돌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그리고 문제인 것 아주 같습니다. 어려운 힘든 한 주간이 됐는데 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1월 달에 또 이제 연초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이냐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비교적 괜찮게 좀 시작을 했어요. 일단 28일, 29일 끝난 이후에 1월 3일 장이 열렸을 때 시가가 코스피 0.69%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가는 1%를 한때 넘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3,010포인트까지 갔다가 결국 종가로는 2,988, 3,000을 다시 하회하면서 끝나는 모습들이 나와버렸고요. 그 뒤로 이제 그날부터 뒤로는 정말 좀 악몽 같은 연초였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기대들을 연초에 효과가 많을 거다. 왜냐하면 연말에 4차 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핫한 테마들이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전기 전자 쪽에서는 반도체 큰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꾸준하게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연초에는 괜찮을 것 같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무참히 좀 깨버렸던 게 금융투자예요. 이 배당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물량들을 또 매도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상당히 좀 줬다라고 보이고요. 외국인들도 약간의 어떤 섹터별, 업종별 순환매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좀 충격을 줬고 그래서 연초 효과가 상대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한 주가 됐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하셨듯이 네. 정말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파는 것 맞아요. 같아.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 물량에 대해서 네.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 배당락 그 물량이라고 그렇죠. 보는 분도 있고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서 우리 일주일간의 현재 수급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 엄청난 것 같은데 요 의미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네.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금융투자 쪽은 매도 차익 거래를 했어요. 일단은 차익 거래를 생각하실 때 앞에 매수가 붙느냐 매도가 붙느냐인데 항상 그건 현물 기준입니다. 매수 차익 거래면은 현물을 사고 반대로 선물을 판다. 그리고 매도 차익 거래면은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산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현물과 선물 간의 스프레드, 가격 차이를 이용을 해서 비싼 것을 팔고 싸게 저평가돼 있는 것들을 사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제가 전에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시장이 콘탱고 상태가 있고 백어데이션 상태가 있는데 콘탱고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현물을 매수할 때 올라가서 수익을 거두길 희망하고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물이 일반적으로 고평가가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올라갈 거니까요. 근데 이런 선물들의 가격이 코스피 200 지수를 하회하는 상태가 되면 그걸 이제 백어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선물이 오히려 미래인데 낮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선물들을 매수를 하고 고평가돼 있는 코스피 200 그러니까 즉 코스피나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 업종들, 지수들을 바스켓으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그런 가운데서 지금 외인들이 선물을 계속 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요 상황 왜 사는 건가?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러면은 미래 가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앞으로 장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베팅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거는 좀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4,600억을 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요. 굉장히 센데 어느 분야를 매수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보게 되면 전기전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3,80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화학 쪽에서도 2,000억 이상의 강한 매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거기다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었던 운송 장비단의 어떤 완성차 업체라던가 부품 그리고 조선주 같은 쪽들도 같이 지금 움직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쪽들을 주요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빅테크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또 출회가 되고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맞습니다. 정말 네, 엄청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쏟아지고 있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업종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속하거든요. 네이버라던가 카카오가 속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1,500억대 업종으로 따지면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분야가 이 서비스업이 될 거예요. 근데 기관이라도 물량을 조금 받으면은 괜찮을 텐데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 쪽은 계속 지금 매도 차익 거래 형태로 물량을 뱉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금융투자하고 연기금단이 될 텐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와중에서도 투신이나 사모펀드는 오히려 연초 효과를 빗대어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어디를 하고 있느냐 보니까 외국인과 함께 화학단을 같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전자도 같이 매수가 또 사모펀드와 투신해서 들어오고 있고 운송 장비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키를 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관들도 결국에는 그들을 따라서 눈치를 보고 추종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근데 진짜 기관이 투신이 물론 외인을 따라서 사기는 하지만 네. 그 수치가 네. 참 미미하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시장에 돈이 유동성은 주식 쪽에서는 좀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일정 부분의 유동성을 가지고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전체 시장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을 샀다가 순환매가 빠르게 업종 간에도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네.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적인 이슈가 되면은 앞으로 성장주는 계속 좀 급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쪽이 오르고 아니면 혹은 가치주가 오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성장주가 더 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 한 주간의 그 데이터를 보면은 네. 성장주를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까지는 좀 그렇죠. 네.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은 뭐 언제든지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또 봅니다. 그래서 성장주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이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처럼 거대한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정부 차원의 규제가 들어오느냐, P2E 게임 같은 쪽들도 정부 차원에서 이 규제를 선규제를 하느냐, 아니면 풀어준 다음에 후 규제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올해에도 결국은 성장 쪽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가치주의 비중은 저는 30% 밑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 포트 중에서요. 일단은 성장주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 정도의 성장, 그 정도 금리 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성장을 이 기업들이 만들어내지 못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이상의 성장성을 뽑아낼 수 있고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산 투자로 이런 4차 산업과 관련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성장주를 빅테크 기업, 한국으로 따지면 네이버 카카오, 사실 우량주죠. 맞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일의 시총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애플이니 뭐 아마존이니 페이스북이니 이런 것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주 하면은 그것도 물론 떠오르지만 우리 소위 메타버스, 네. NFT 뭐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되는 그렇죠. 지금 주가보다는 매출이나 이익보다는 주가가 훨씬 높은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실적이 아직은 뒷받침되지 네네. 않는 이 성장주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도 역시 네. 올해
금리 인상이라는 화두가 온다 하더라도 계속 네. 상승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조금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시가총액이 과연 현재 내고 있는 실적이나 1년 포워드, 12개월 포워드 정도에 해당했을 때 부합하는 주가 수준에 있냐라는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파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을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소라던가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는 정말로 의미 있게 실적을 낼 수 있는 업체들은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2025년도에는 어떤 외국의 기업들과 합작을 하면서 정말로 글로벌 선도 기업 5G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켰던 것처럼 수소단에 있어서도 우리가 글로벌 넘버원에 선도하는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합작사 만들어서 그런 진행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체인이 우리나라만큼 잘 만들어져 있는 이런 국가들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고밸류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용인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로봇단도 그랬고요. 2차 전지 지나온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테슬라도 굉장히 오래전에 이게 라이징 스타가 아니거든요.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정말 꾸준하게 기술, R&D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이게 시장이 개화되기 시작하니까 빛을 본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기업들에게 우리가 어떤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업들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향해서 전 세계의 트렌드로 만들어지는 이런 빅테크 기술 그리고 4차 산업 관련된 부분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밸류를 일정 부분 외국인과 기관의 밸류를 믿고 좀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메타버스 게임주 네. 조금 우리 특정을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 최근에 이제 며칠 계속 급락을 해가지고 다들 공포에 떨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그래도 또 엄청나게 급반등을 네,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생각이 또 바뀌기 시작하는데 지금의 주가 흐름,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네. 이거에 대비해서 앞으로 계속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올 한 해? 네, 일단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관건은 정부 쪽의 규제가 될 텐데 사실 어떤 국내 게임 관련된 산업의 어떤 크기보다는 해외 쪽이 훨씬 큽니다. 중국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나라에서 단기적인 규제가 들어오는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출렁이는 주가들을 너무 상위 업체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조금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희일비하면서 이 주가 흐름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메타버스나 NFT, 디파이 같은 큰 흐름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테마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기업의 블록체인 기반의 성장성을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게임 하나하나가 아니라 어떤 기술에 의해서 이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고 어떤 NFT 거래소를 차려서 어느 정도의 거래 수수료를 수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밸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게임 산업 분야는 계속적인 규제가 들어올 수만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풀릴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나가는 생태계를 이미 만들고 있는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규제가 풀린다고 했을 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P2E 게임을 내놓을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NC소프트 같은 리니지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될 거고요. 펄어비스 같은 검은 사막 IP가 또 있고요.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라는 정말 초히트 대작이었죠. 그런 IP들을 기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더 큰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네. 게임주들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 그 게임 관련해서 네. 이게 이제 좀 이전에 히트를 쳤던 게임들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트가 아니라 네. 그렇다고 하면 예전에 그 게임을 즐겼던 유저들이 네. 이게 그 어떤 P2E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네. 게임이 활성화가 될 것이냐 네.
지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성공을 이런 IP들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예전에는 단순히 P2E 게임이 아닐 때에는 이기기 위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 게임이었거든요. P2W라고 하는데요. 이게 P2E로 되게 되면 정말로 초히트작 돈을 내가 내고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나 뭐 캐릭터들을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캐릭터를 키우는 그런 재미들을 가지면서 꾸준하게 롱런을 하는 게임들이었거든요. 특히나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매출 순위를 뺏기지 않고 엄청난 일 매출을 계속 가져오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서머너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출시된 지 엄청 오래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컴투스의 실적을 그나마 이렇게까지 받쳐줘 온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IP들, IP의 가치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IP가 P2E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유저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 것이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온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게임의 재미를 추구한다거나 어떤 P2E,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이슈를 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게임이 IP, 이미 이런 IP들로 재미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이라는 화두가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이 성장주들 올 한 해 계속 더 성장을 할 것이다, 네. 상승할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할게요. 이번에 그 특징적인 어떤 현상이 네. 경기 민감주들이 좋았어요. 예, 맞아요. 뭐 다 성장주들 막 네. 10%대, 8%대 폭락하는데 막 오히려 그렇죠. 4%, 5%, 10%씩 상승하는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조선주, 철강 뭐 이런 쪽이 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아까 외인들이 샀던 화학도 좀 그랬던 것 같고 네.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그 큰 상승의 어떤 시작 부분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수급들이 주요한 업종들에서 안 들어올 때, 빠질 때 오히려 이제 어떤 업종들을 샀느냐라고 보니까 철강 같은 쪽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뭐 운수 창고, 건설 이런 쪽들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들이 조금 끌어올려졌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수급들이 지금은 다시 어제부터 이제 전기 전자 쪽이라던가 화학 그리고 운송 장비 이런 쪽들로 다시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계속 전기 전자나 화학, 운송 장비 이런 쪽들을 놓고 철강이라던가 건설, 조선 이런 쪽들을 계속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달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슈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조선업에서 호황이 좀 있었어요. 이게 20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수주를 기록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수주 금액 기준으로 8년 만에 최대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또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 수주 금액으로 봤을 때 1위 자리는 중국에 좀 내줬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43%의 비율로 중국이 수주 금액에서 1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8년 만에 최대 수주를 했지만 2위 자리로 4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뉴스가 나오면서 투심을 자극을 했고 또 마침 어떤 금융투자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기, 전자라던가 화학 같은 주요 업종을 매도를 했을 때 이걸 대체할 만한 섹터로 외국인들이 선택을 했던 것들이 철강이라던가 조선 이런 쪽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수주나 이런 쪽으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부분들은 맞겠지만 과연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이쪽 업종들을 계속 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확인이 수급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가 포스코를 포함한 이 뭐라 그럴까요? 철강주들. 네. 정말 실적이 좋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고 봤던 데에는 또 조선업의 호황.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되겠죠. 기대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뭐라 그럴까요? 이것들이 네. 결국은 소위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네. 좀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좀 낮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소외받았던 건데. 맞아요. 근데 이제 과연 될까? 그리고 일단 주식들이 기존에 너무 네. 무거운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무겁죠.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전부 이제 좀 섹터 자체가 무겁다는 얘기는 이제 좀 시총 규모들이 되니까 네, 맞아요. 결국에는 LG에너지 솔루션 기관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여러 주식들에도 또 네.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서 수익을 취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포스코가 지금 26조 5,500억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거운 감이 있는데 최근에 어떤 투자 동향을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수급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이제 최근에 지금 4일 동안 상승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누가 샀느냐 이게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이런 특히나 대형 종목단에서는 이 개인들이 256억 29일 날 샀고요. 30일 날 220억 산 이후에 이틀 동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팔기 시작하니까 바로 올라갑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 개인들이 판다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 내놔라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하면서 개인들 물량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 무거운 종목이 하루에 2%, 2.3%, 3%씩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수급적으로 이어지면서 기관도 투신과 연기금 위주로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도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잠깐 매매 동향 볼까요? 네, 기관 쪽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나마 조금 팔던 물량들을 오히려 오후 돼서는 걷어들이는 가집게 상황을 보여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1시 오전에는 잠깐 줄이는 듯 했으나 1시 20분이 되니까 이 수량이 매수 수량이 5만 3천 주까지 올라가 버리죠. 이런 식으로 대형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오늘은 조금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계속적인 상승 기조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싫어하는 121선의 저항대가 또 다가옵니다. 이거 31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일단 기술적으로 판가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과연 이 자리에서도 계속 사면서 올려서 이 자리를 뚫어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바닥에서 우리 이 정도 먹었으면 대형주로 많이 먹었잖아, 다시 개인들한테 물량 뿌릴까라고 생각하면은 121선을 맞고 다시 한번 바닥 잡으러 28만 원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가 볼 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포스코라는 산업이 물론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큰 성장을 보이는 업체들을 계속 봐오다 보니까 이게 성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포스코의 성장이 실적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에게 겨우 이 정도 퍼센트 성장해가지고 주가 어디까지 올라가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예, 일단 우리가 주손주가 네. 되게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네, 그거는 맞아요. 이제 결국 중국과의 과당 경쟁, 그렇습니다. 저가 경쟁에서 이제 상당히 피해를 봤던 건데 네.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현재 뭐 선박의 어떤 고품질화 뭐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인지 하여튼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반대로 우리만의 노력이라기보단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네. 이슈들로 인해서 네. 적극적인 영업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갑자기 올림픽이 끝나고 네. 다시 공장을 돌려라 막 네. 이런 매연 이런 그럴 거 수 생각하지 있죠. 않고 네. 이러면 다시 확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철강이라든가 이 조선 맞아요. 쪽이. 예, 그런 충분히 걱정을 좀 하실 수 있을 만할 것 같고요. 일단 중국이 뭐 올림픽을 앞두고 굉장히 빡빡하게 지금 이제 공장 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반사이익을 좀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익, 이런 반사이익으로 얻는 이익들을 예전에 어떤 대기업 회장님들은 이게 좋은 이익이 아니다. 환율 같은 거에서 얻어지는 이익도 좋은 이익이 아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창출해내는 이익을 더 크게 만들자라고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조선 쪽이라던가 뭐 철강 쪽들이 같이 이제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쭉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살짝 음봉에서 양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수급 상황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게 현대중공업 차트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서 92,000원대에서 바닥을 잡다가 이제 12월 29일부터 꾸준하게 올라오는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뭐 정확하죠. 안타깝지만 이제 12월 29일 날 개인들이 10억 정도를 샀는데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과 투신,
연기금들이 이제 붙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29일부터. 그러면서 개인들 물량을 또 뺏어가기 시작하죠. 어제가 피크였어요. 현대중공업. 410억을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로 강하게 사모펀드 쪽 빼고는 뭐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투자, 외국인, 옷그리 매수가 들어왔네요. 굉장히 강하게 제가 좋아하는 이런 체제의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시가총액으로 거의 10조에 달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1%, 1.6%, 2.5%, 4% 무려 어제는 6.7%로 올렸단 말이죠. 이런 무거운 종목들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단기 타겟이 되면서 이런 식의 뭉텅이 물량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정말 이런 속도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이유는 이것도 이제 매물대 관점에서 좀 차트를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10만 한 9천 원 정도 선에서 11만 3천 원대, 4천 원대가 가장 두꺼운 매물대, 2천 한 500만 주의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오늘 한번 매매 동향 볼까요? 현대중공업 오늘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투신 쪽에서는 소폭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데 한 6천 주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외국인과 연기금은 아침에서 시작해서 점점 갈수록 수량들을 늘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만약에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일단 오늘은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힌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을 뚫고 전고점 부근 한 번 더 볼 수 있는 11만 8천 원 부근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탑픽으로 보시는 거는 네. 현대중공업인가요? 네, 조선 쪽에서는 현대중공업 탑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선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요 잘 참고하시고요. 네.